혹시 평생을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부정당한 기분 아시나요? 저는 30년을 의부사들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피 섞이지 않은 사기꾼이 되어 길거리로 쫓겨났죠. 제 30년 인생이 단 7일 만에 전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인 줄 알았겠죠. 제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들고 제 모든 것을 되찾는 그 통쾌한 여정. 이 이야기에 진짜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남편의 3일 장례가 그렇게 끝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텅 빈 집으로 들어서는데 3일 내내 제 온몸에 짙게 배어버린 향냄새가 저를 먼저 맞이하더군요. 아이고, 그 사람, 서도윤 씨, 내 남편, 정말 같구나. 3일 내내 쉴 새 없이 울었더니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은 것처럼 축축하고 무거웠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이 집, 제가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네요. 저 현관, 지금은 46살이 된 재우와 그 동생 준호가 어릴 적에 학교 다녀와서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으면 제가 뒤따라가며 가지런히 정리해주던 곳이에요. 거실 저편에 낡은 소파, 그 사람이 매일 저녁 8시 뉴스를 보다가 어김없이 코를 골며 잠들던 바로 그 자리죠. 주방 식탁, 서재, 책장, 볕이 잘 드는 베란다의 화분들까지 집안 어느 곳 하나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 그 사람의 흔적과 아이들 커가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제 정말 그 사람만 없네요. 저는 검은 상복을 갈아입을 기운도 없어서 거실 구석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죠. 재우랑 준호 그리고 큰며느리 나영이 그 애들도 3일 내내 상주 노릇을 하느라 분명 힘들었을 텐데 저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지쳐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거실 저편 식탁에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제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가며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낯설고 차가운 침묵, 그 애들의 속삭임이 남편의 빈자리나 텅 빈 집의 적막함보다 더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30년이에요. 재우가 지금 46이니까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애가 16살이었네요. 한창 예민할 사춘기 소년이었. 낯선 계모가 해준 밥은 입에도 안 되겠다며 며칠을 굶던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 녀석들 도시락을 싸주려고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매일같이 햄이라도 하나 더 넣어주고 계란말이 예쁘게 말아주려고 했었. 언젠가는 이 정성을 알아주고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줌마라도 다정하게 불러주길 바라면서요. 준호가 20살 때 폐렴으로 크게 앓아누운 적이 있었죠. 병원에서 꼬박 2주를 그 애 옆에서 밤을 샜어요. 펄펄 끓는 이마를 물수건으로 닦아주는데 간호사들이 혀를 내두르더군요. 친어머니도 저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때 저는 그냥 내 아들이다 생각했어요. 피는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가 밥해 먹이고 내가 간호했으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죠. 준호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을 때도 괜찮다고 아빠는 화내셔도 엄마는 네 편이다라며 문 밖에서 밤새 그 애를 달래던 것도 저였어요. 재우가 결혼하고 10년 전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요. 그 사람이 어디 근본도 없는 일에 라며 길길이 반대할 때 제가 몰래 제 비상금 통장을 털어서 1천만 원을 쥐어줬어요.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이걸로 꼭 성공해라. 제 30년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 식탁에서 저를 흘끔거리며 속삭이는 저 애들은 제가 알던 그 애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 묘한 냉기와 불편한 수군거림은 장례가 끝난 1일차, 2일차, 4일차가 될 때까지 계속됐어요. 조문객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그 애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떠보는 식이었죠. 며느리 나영이가 그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그 눈엔 제 속을 빤히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죠. 재우가 그 말을 냉큼 받았어요.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저희 김씨 가문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30년을 이 집에서 그 사람의 아내로 애들의 엄마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는 김씨가 아니라는 거였.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30년을 내가 쓸고 닦은 내 집인데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이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가 받는 게 맞. 그 애들은
어느새 저를 가족이 아닌 외부인으로 분리하고 있었어요. 제 위치가 그거였어요. 30년을 헌신해도 저는 결국 그 애들 재산을 탐내는 계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게 너무 서럽고 분해서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5일차, 6일차가 되면서 그 애들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됐어요. 더 이상 저를 떠보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죠. 재우가 대놓고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 두셨는지. 어머니는 혹시 아세요? 제가 모른다고 하니 그냥 자기들끼리 이 방 저 방을 쿵쾅거리며 뒤지고 다니더군요. 심지어 며느리 나영이는 제가 잠깐 시장에 간 사이에 제 침실, 30년을 남편과 함께 쓴 제 안방까지 멋대로 뒤졌어요. 돌아와 보니 화장대 서랍이 어지럽게 열려 있는 걸 보고 알았죠. 뭘 찾고 있는 건지는 뻔했어요. 이 집의 집문서, 등기 권리증이었죠. 그걸 찾아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꾸미려는 속셈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7일 만에 그 애들이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재우, 준호, 그리고 나영이 세 사람이 마치 저를 심판이라도 하듯이 제 앞에 나란히 재우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집문서 어디 있으세요?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저한테 대놓고 요구하는 거였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건 갑자기 왜? 라고 더듬거리며 물으니 며느리 나영이가 서류 한 장을 제 무릎 위로 툭 던졌어요. 상속 포기각서, 하얀 잉크로 인쇄된 그 글자들이 제 눈을 찔렀어요.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30년간 제 밥을 먹고 자란 재우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겁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도 아니잖습니까? 아, 그 한마디가 제 3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내렸어요. 제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애들을 멍하니 쳐다보니까 며느리 나영이가 쐐기를 박더군요. 그 애는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저희더러 부양해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어머님 부양해줄 다른 남자나 알아보시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이 아주 차가워졌.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 속옷 몇 개, 그리고 화장대 맨 아래 서랍. 그 애들이 미처 찾지 못했던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 제 이름 윤정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제 인감도장. 저는 딱 그것만 챙겼어요. 30년을 살았던 그 집, 제 청춘이 다 녹아 있는 그 집을. 저는 그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등 뒤에서 철컥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제 30년 인생이 끝났다는 소리처럼 그렇게 차갑게 들렸어요. 쫓겨났다고 해서 제가 당장 길거리에서 찬이슬이나 맞으며 떨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애들, 재우와 준호는 아마 꼭 그랬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찜질방이나 여관방을 전전하지 않았어요. 그 30년 된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저는 근처에 있는 제일 괜찮은 호텔의 방을 잡았.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 애들은 제가 평생을 아버지 덕에 기생해 사는 아무 능력 없는 계모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돈이 있었어요. 평생을 숨기고 살았던 제 재산이 있었죠. 그 애들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숨겼는지. 돈 보고 재혼한 계모. 세상에 그 어떤 낙인보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30년 전 제가 재우 아빠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사실 빈털털이었거든요. 전처가 남기고 간 어마어마한 사채비 때문에 모든 자산이 압류된 신용불량자 파산 상태였어요. 그 애들은 너무 어려서 기억도 못하겠.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차마 애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빚 제가 다 갚았어요. 그 사람이랑 둘이서 30년 동안 죽어라 일하면서 갚아나갔죠. 아니, 사실은 제 돈으로 막은 부분이 훨씬 컸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저는 그 집안의 생활비를 몰래 보태고 그 사람의 빚을 갚아나갔어요. 재우 도시락 반찬 하나, 준호 학원비 하나, 제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었죠. 그 사실을 30년간 꽁꽁 숨겼어요. 그저 묵묵히 그늘처럼 살면 언젠가 이 아이들도 저를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불러줄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그 끝이 고작 이거였네요. 호텔방에서 멍하니 창밖만 보며 3일이 지났어요. 그 애들이 저를 쫓아낸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한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울렸어요. 사모님, 저 김 실장입니다. 제 집. 아니, 그 애들이 저를 쫓아낸 그 집 근처 부동산의 김 실장이었어요. 목소리가 꽤 다급하게 들렸죠. 사모님, 혹시 집 내놓으셨습니까? 지금 아드님 두 분이 오셔서 집을 팔겠다고 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말을 듣는데 3일 내내 꾹 참았던 눈물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온몸을 감쌌어요. 저를 내쫓은 지 3일 만에 감히 내 집을 팔아.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제가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재우와 준호는 정말 태연하게 앉아서 김 실장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더군요. 그 애들은 저를 보더니 정말로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우가 먼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그냥 아버지 상속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상속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30년을 키웠는데 저를 앞에 두고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저는 김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그 애들을 봤어요. 상속. 이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닐 텐데. 저는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30년 넘게 제 서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빛바랜 등기 권리증이었죠. 제가 그걸 김 실장님께 내밀었어요. 보시다시피 김 실장님, 이 집은 100% 제 명예입니다. 서도윤 씨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고유 재산이에요. 김 실장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준호가 먼저 소리쳤어요. 거짓말. 그거 가짜 서류죠. 말도 안 돼. 재우도 벌떡 일어나더군요. 뒤에서 며느리 나영이가 뭐라고 시켰는지 레퍼토리도 똑같았어요. 맞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온갖 수로 홀려서 증여받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속였어. 속이다니. 누가 누굴 속였다는 건지. 파산한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그 자식들까지 30년을 거둬 먹여 살린 게 사기고 속임수였던가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낯선 김 실장 앞에서 그 사람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재우는 이성을 잃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협박까지 했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건 우리 김 씨 가문 재산이라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훔친 거라고. 당장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30년을 아들처럼 키운 녀석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은 말할 가치도 없었죠. 저는 김 실장에게만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저 집 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가볍게 목례하고 그냥 사무실을 나와버렸어요. 등 뒤에서 재우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 애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사라지자마자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겠죠. 저를 파렴치한 사기꾼 계모로 만들 증거를 찾기 위해 제 뒤를 샅샅이 캤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찾아냈겠죠. 그 애들이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의 재산처럼 보이는 것을요. 제 이름으로 된 또 다른 재산. 제가 수십 년간 임대료를 받아왔던 바로 그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그 애들은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그 애들 아버지와 혼인한 이후에 제 이름으로 구입한 거였거든요. 그 애들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게 아빠 돈으로 계모가 몰래 빼돌린 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30년 산 그 집은 제 혼전 재산이라 실패했지만 이 강남 아파트는 혼인 후 공동 재산이니 소송만 걸면 절반은 자기들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저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 남은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겠다고 저에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 애들이 진짜로 저를 고소했어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더니 며칠 안 돼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더군요. 제가 머무는 호텔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소장이라는 걸 받아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였죠. 내용을 읽어내려 가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혔죠. 첫째, 제가 30년간 그 애들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의 소유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남편을 속여서 사기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둘째,
제 강남 아파트의 절반 50%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였죠. 그건 혼인 후 공동재산이니 당연히 자기들 몫이 있다는 논리였어요. 30년을 그 집에서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법원 서류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였죠. 제 핸드폰이 그렇게 뜨거워진 건 처음이었어요. 모르는 번호, 혹은 10년, 20년 만에 처음 보는 번호들, 하나같이 그 애들 아버지 쪽 친척들, 그 김씨 일가, 사람들이었어요. 명절 때나 장례식장에서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던 그 먼 친척들까지 전부 다요. 그 사람들은 제게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지도 않았죠. 그냥 다짜고짜 마치 제가 천하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아니, 형수님,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애들 것을 뺏을 수가 있어요. 다 늙으셔서 그 큰 돈을 다 쥐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가문망신 다 시키네. 애비 없는 자식들, 재산까지 뺏어 먹는 계모 소리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재우와 나영이가 제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 애들은 집안의 모든 어른,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린 거예요. 저희 계모가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저희가 살던 집도 빼앗기고 이제 아버지가 남기신 강남 아파트마저 독차지하려 해요. 저희는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울고불고 매달렸겠죠. 그놈의 김씨 가문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진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재우와 준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저를 가문을 망신시키는 파렴치한으로 남편 돈이나 빼돌려 투기한 사기꾼 계모로 만들어버렸어요. 친척들의 그 저주 섞인 전화만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며느리 나영이는 거기서 한술 더 떴어요. 그 애는 정말 무서운 애였어요. 그 애는 이 싸움의 무대를 온라인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곳으로 넓혔더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하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모재산 상속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야 말았죠. 수십만 명이 가입해 있다는 제일 유명한 맘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를요.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어요. 악마 같은 재벌 계모. 장례 끝나자마자 자식들 내쫓고 재산 독차지한 사연. 익명이었지만 단 한 줄만 읽어도 그게 나영이의 목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이 계모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모든 문장이 어쩜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놨는지 저를 재벌 계모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비꼰 거겠죠. 그 글 속에서 저는 남편의 돈을 수십 년간 야금야금 빼돌려 투기하고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친아들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글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댓글이 저를 향해 있었죠.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사지를 찢어 죽여야 한다. 저런 계모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신상 공개해라. 그 아들들이 너무 불쌍하다. 제 얼굴도 제 인생도 제 30년의 세월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친척들의 욕설은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이건 정말 온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그 온라인 속의 저주가 현실로 튀어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 제가 머무는 곳이 호텔이든 잠깐씩 들르는 식당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를 지날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때, 심지어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요.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들,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혐오와 경멸, 그리고 이상한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저 할머니가 그 인터넷에 나온 어머, 맞나봐. 그 악독한 계모. 그런 말들이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피해자인데 어느새 남편 잡아먹고 자식들 등친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애들이 원한 거였어요. 제가 법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먼저 저를 이렇게 매장시키려 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외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할 때면 저는 정말 죄인처럼 중무장을 했어요. 챙이 넓은 모자를 눈썹 밑까지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바로 밑까지 끌어올리고 거기에 크고 검은 선글라스까지 꼈죠.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30년을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런 건가요? 길거리에서 낯선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삶이라니. 그 애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이름, 제 30년의 세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존엄성까지 모조리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가장 밑바닥에서 이상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이건 돈 싸움이 아니라 내 이름 윤정아를 되찾는 싸움이라고요. 그 애들이 저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하다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호텔 방에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저는 그 차가운 소장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었죠. 나영이가 인터넷에 뿌린 그 악독한 글들 때문에 저는 이미 세상에 죄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기꾼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제 집을 뺏으려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강남 아파트까지 절반을 내놓으라니 그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어요. 30년, 제가 그 집에서 보낸 30년이 고작 이런 거였나 처음엔 정말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텔방에 숨어 지내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숨어야 하지?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30년간 헌신한 죄밖에 없었. 그 애들이 저를 쫓아내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이제는 제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더 이상 돈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이름, 윤정아라는 제 인생 전부를 되찾는 싸움이었어요. 그 애들이 저를 쫓아낸 순간 저는 이미 그 애들을 제 자식으로 생각하는 걸 그만뒀어요. 눈물이 쏙 들어갔. 저는 그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꽁꽁 숨어 지내던 그 모습 그대로 호텔을 나선 게 아니에요. 제 옷 중에서 가장 반듯하고 비싼 옷을 꺼내 입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 저는 인터넷을 뒤져 대한민국에서 이런 재산 분쟁 소송을 제일 잘한다는 가장 비싸고 승률이 높다는 로펌을 찾아갔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그 돈도 다 제 돈이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빌딩의 로비에 들어서는데 저를 악마 괴물하며 욕하던 세상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당당하게 상담실로 들어가 제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만났죠. 제 담당 변호사는 아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자분이었어요. 아마 그 사람도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인터넷을 도배한 그 악독한 계모가 자기 앞에 앉아 있으니 처음엔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사모님, 상황이 밖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아드님들이 왜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방을 열기 전에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 재우 아빠의 비밀을 먼저 털어놨어요.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 변호사님, 그 애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겠죠. 30년 전 제가 재우 아빠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서도윤 씨는 전처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모든 자산이 압류된 신용불량자 파산 상태였어요.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지는 게 보였죠. 그럼 어떻게 생활을 제가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빚 저랑 결혼 생활 내내 같이 갚아나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돈으로 거의 다 갚았죠. 그 애들은 어려서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 줄 알겠죠. 저는 제 30년의 억울함을 변호사에게 토로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을 말하러 간 거였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드님들이 문제 삼는 건 그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명백히 혼인기간 중에 사모님 명의로 취득하신 게 맞더군요. 아드님들은 그 돈이 당연히 아버지 서도윤 씨의 돈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셔야 해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제 가방에서 그동안 조용히 잠자고 있던 서류들을 꺼냈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서류 뭉치 중 가장 낡고 빛바랜 문서를 먼저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 등기 서류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결혼하고 한참 뒤에 그 농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나라에서 받은 토지 보상금 수령 내역서고요. 액수가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꽤 큰 돈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수십 년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 그리고 이건 그 토지 보상금이 들어온 제 통장에서 강남 아파트 매입 자금 전액이 단 하루 만에 이체된 은행 기록이에요.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보시다시피 변호사님, 그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는 제 남편 서도윤 씨의 돈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그 애들이 말하는 공동 재산이 아니라 제 결혼 전 재산이 형태만 바뀐 명백한 저의 특유 재산이에요. 제 서류들을 검토하던 변호사의 날카롭던 눈이 순간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빛나는 걸 봤어요. 그제야 그 사람이 희미하게 웃더군요. 사모님, 이건 싸움도 아니네요. 이건 그냥 확인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준비가 됐어요. 그 애들이 그토록 원하던 법이라는 걸로 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준비가 말이에요. 재판날이 밝았어요. 그날 저는 제 옷장에서 가장 비싸고 반듯한 정장을 꺼내 입었죠. 사장에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한 마음을 먹고 나섰어요. 법정이라는 곳,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뭐랄까 차가운 분노에 가까웠어요. 법정 한쪽에 앉아 있으니 곧이어 그 애들이 들어오더군요. 재우, 준호, 그리고 그 옆에 딱 붙은 며느리 나영이까지. 제 꼴을 보세요. 그 애들은 저를 쫓아내고 인터넷에 저를 악마 계모라고 매도하고도 어쩜 저렇게 당당한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재우는 휙 고개를 돌려버리고 나영이는 세상에 저를 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죠. 그들은 정말로 제가 늙고 의지할 데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계모라고 법정에서도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재판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그 애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변호사님이 미리 다 말해줬던 레퍼토리 그대로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전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강남 아파트는 명백히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 변호사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해 온 전업주부였던 피고가 어떻게 수십억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스스로 매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나영이가 인터넷에 퍼뜨린 논리였. 김씨 가문 친척들이 저를 욕하던 이유였죠. 남편의 돈을 몰래 빼돌려 투기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데 저는 그저 덤덤하게 제 변호사만 바라봤어요. 재우와 나영이 쪽에서는 벌써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드디어 제 변호사님이 일어설 차례가 됐어요. 제 변호사님은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피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 어떻게에 대해 지금부터 명백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법정에 큰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건 아주 낡고 누런 서류 한 장이었. 이것은 피고 윤정아 씨가 혼인하기 훨씬 전인 1985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등기 서류입니다. 재우와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농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얼굴이었죠. 나영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고요. 변호사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두 번째 자료입니다. 1995년 피고가 혼인한 이후 이 상속 농지가 국가신도시 개발 계획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국가로부터 수령한 토지 보상금 내역서입니다. 화면에 찍힌 액수를 보고 방청석에서 헉 하는 소리가 작게 터져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재우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나영이의 굳은 표정을 보는 것도 통쾌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은행 거래 내역, 하지만
아주 선명한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어요. 이것은 그 거액의 토지 보상금이 입금된 피고의 개인 통장에서 강남 아파트 매입금 전액이 단 한 번에 이체된 은행 기록입니다. 변호사님은 법정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재우와 준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를 정확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원고 측은 피고가 전업주부라서 이 아파트를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업주부 윤정아가 산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재판장을 향해 힘주어 말했죠. 이 아파트는 토지 소유주 윤정아가 그녀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 즉 특유 재산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이 거래에는 고인이 된 남편 서도윤 씨의 돈은 단 1원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애들 변호사가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죠. 재판은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판사님이 판결봉을 두드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저와 그 애들을 번갈아 보더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원은 피고 윤정아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는 혼인 전 고유 재산의 변형물인 특유 재산으로 인정함이 명백하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렸어요. 원고 서재우, 서준호의 재산 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기각. 그 두 글자가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저쪽에서 털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나영이가 눈을 뒤집은 제 의자에서 쓰러져 있더군요. 재우와 준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자기들 귀로 뭘 들은 건지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죠. 그들은 졌어요. 완벽하게 졌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덤덤하게 짐을 챙겨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복도에서 그야말로 발목을 잡혔죠. 재우와 준호가 그 쓰러진 나영이도 내버려 두고 저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두 놈이 그 40대 중반의 다 큰 녀석들이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재우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 어머니, 제발, 제발 한 번만.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저를 쫓아낼 땐 언제고 어머니라니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진심. 어린 어머니 소리였네요. 하지만 저는 그 애들의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저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파산의 눈물이었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재우는 이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사채 5천만 원을 끌어다 썼어요. 오늘 패소했으니 당장 내일부터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게 생겼죠. 준호는요. 그놈은 소송 비용이랑 주식 투자로 모아둔 돈 8천만 원을 전부 날렸어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 애들은 저에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빚과 파산을 막아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재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그 애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답도 해줄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애들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당당히 그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게 묻더군요. 윤정아님, 이제 정말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지치고 늙었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변호사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저희는 그 법원 건물을 떠나지 않았어요. 곧장 1층에 있는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다시 내려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첫 번째, 그 집. 재우가 지금 살고 있는 저를 쫓아낸 바로 그 집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집. 제 명에 맞죠. 당장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는 30일 이내로 집을 비우라는 퇴거 통보서를 보내주세요. 물론 법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10년 전 재우가 사업한다고 제게 손 벌렸던 날을 떠올렸어요. 재우에게 10년 전에 창업 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물론 차용증 같은 건 없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소송 걸어주세요. 원금 1천만 원.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법정 이자까지 전부 다요. 변호사님의 눈이 빛났죠. 준호는요? 아, 저는 제 둘째 아들, 제가 대학 내내 뒷바라지했던 준호를 생각했어요. 준호 대학 4년 내내 제가 등록금 다 대줬어요. 그 애비는 그때도 빚 갚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그 4년치 대학 등록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 걸어주세요. 제 말을 듣던 변호사님이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 눈에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변호사님, 그 애들이 저를 법으로 끌어냈잖아요. 저도 똑같이 법으로 돌려줘야죠.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 애들이 원하던 법적 다툼.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고요. 제가 법원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선 뒤에도 그 애들은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포기할 수가 없었겠죠. 재우는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생겼고 준호는 전 재산을 날렸으며 무엇보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30일 이내 퇴거 통보서가 그 애들의 숨통을 쥐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30일이 거의 다 차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 입구에 그 세 사람이 유령처럼 서 있더군요. 재우, 준호, 그리고 그 며느리 나영이까지. 제 차가 멈추고 제가 로비로 들어서자마자였어요. 그 꼴이 정말 볼만하더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그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제 앞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그리고는 쇼가 시작됐어요.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며느리 나영이더군요. 저를 악마괴물하며 인터넷에 매도했던 바로 그 앙칼진 입으로 이제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데 그 눈물 속에서 본심이 튀어나왔죠.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정말 모실게요. 저희가 이제부터 어머니 친아들, 친며느리보다 더 잘할게요. 제발. 아, 모신다라. 참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저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모시겠다니.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성애라는 게 그 애들이 저를 쫓아내던 그 7일 만에 그리고 법정에서 저를 사기꾼이라 부르던 그 순간에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져 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그 악어의 눈물을 아주 차갑고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어요. 제 눈에 그 애들은 더 이상 제 아들, 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집과 제 강남 아파트를 탐내던 실패한 약탈자들일 뿐이었죠. 이제 와서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애들에게 진심으로 화가 난 목소리였죠. 너희에게 나는 30년 동안 어머니가 아니었잖아. 그저 너희 아버지의 집이고 강남 아파트였을 뿐이지.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있던 나영이의 손을 힘주어 떼어냈어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법으로 다 끝난 일이다. 이제 다 돌려받았으니 내 인생에서 나가거라. 저는 더 이상 그 추한 꼴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호텔 보안 요원에게 조용히 손짓했죠. 그 애들은 그렇게 호텔 로비에서 질질 끌려나갔어요. 그 애들이 그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동안 저는 아주 바쁘게 제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애들의 탐욕 덕분에 법정에서 그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 제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세입자를 두고 월세만 받고 있었죠. 저는 그 세입자분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물론 이사 비용과 위로금까지 두둑하게 챙겨드렸죠.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오로지 저만을 위한 돈을 아낌없이 썼어요. 최고급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불러서 제가 30년간 속으로만 꿈꿔왔던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따뜻하고 우아한 그런 집으로 그 아파트 전체를 싹 다 뜯어고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집이 완벽하게 완성되던 날, 저는 그 길고 길었던 호텔 생활을 청산하고 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30년 만에, 아니, 제 인생 68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제 공간에 발을 들인 거예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눈물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고 그냥 정말 평온했어요. 아,
이게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저는 그 새하얀 대리석 식탁에 앉아서 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30년간 제 1번 단축키였던 재우, 2번이었던 준호, 그리고 저를 악마개모로 만들었던 나영이의 번호까지, 그 애들과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하고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했어요. 그리고는 그 유심칩을 빼서 가위로 잘게 잘라버렸. 다음날 아침 저는 통신사에 가서 아예 새로운 전화번호를 만들었어요. 그 애들은 결국 모든 걸 잃었겠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돈도 잃고, 그리고 30년간 자신들을 걷어먹여 살린 유일한 어머니, 비록 계모였지만까지 완전히 잃었어요. 저도 잃은 게 있죠. 30년이라는 제 인생의 절반을 통째로 도려내야 했으니까요. 그건 분명 아주 비싸고 혹독한 대가였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저는 비로소 누구의 아내, 재우와 준호의 엄마가 아닌 윤정아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30년의 헌신이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잖아요. 맹목적인 희생은 때로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신을 지킨 건 30년의 정층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냉정한 결단력이었네요.